얼마 전 누리호 3차 발사에 실려 본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에 힘입어 K-인공위성 개발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전 세계 몇몇 나라로 국한된 한국의 인공위성 상업 발사 시장 진출이 더 이상 꿈에 머물지 않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인공위성을 만들어내는 기술만 갖고 있던 한국이 이제는 미사일로의 전용까지 가능한 미사일까지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건데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전 세계 우주기술 강국들의 러브콜 역시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 예정된 누리호 4차에서 6차 발사에 실릴 고객은 벌써 완판된 상황인데요. 특히 우리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갖추기 전부터 수백억 원을 투자하며 한국에서 인공위성 기술을 배우겠다며 자국의 왕조까지 파견한 아랍에미리트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수년간 한국 대학에 진학해 한국에서 인공위성 개발 기술을 사사받은 뒤 막대한 오일머니를 쏟아부어 훗날 화성에까지 직접 진출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너무 간슬게 내준다고 걱정하실 것 없으실 겁니다. 단순히 우리 기술을 빼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들은 한국어 구사 능력도 엄청나고 한국에서 생활하며 한국에서의 삶에 엄청난 만족과 감사함을 느끼는 이들이기에 앞으로 한국과의 교류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UAE가 왕자까지 직접 파견 보내 한국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멋진 인연을 쌓은 아랍 최초의 인공위성 개발 일화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아랍에미리트는 현재 우주 개발, 특히 화성 탐사 개발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화성 탐사선을 우주로 쏘아 올린 전 세계 5번째 국가로 자리 잡았을 정도죠. 오일머니로 돈은 많지만 딱히 내세울 만한 첨단 기술이나 산업이 없다고 여겼던 그들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엄청난 수준의 화성 탐사에 도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숨은 공로자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놀랍게도 왕명을 받아 한국에 파견돼 수년간 기술을 전수받은 아랍 왕자와 그의 팀인데요. UAE와 한국의 인연은 15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UAE가 우주 개발을 선언한 배경을 소개해드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들은 다른 산유국과는 마인드가 달랐습니다. 늘 미래를 걱정하고 또 이에 맞춰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힘썼거든요. 석유 외에는 별다른 자원도 기술력도 없기에 석유가 고갈되면 국가 경쟁력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을까 늘 걱정했던 것이죠. 실제로 아랍에미리트 총리 겸 두바이 국왕인 무함마드 빈 라시드는 내 할아버지는 낙타를 탔다. 하지만 나는 벤츠를 탄다. 내 아들은 랜드로버를 타지만 그 손자는 다시 낙타를 타고 다닐지도 모른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는 미래를 책임질 UAE 청년의 도전의식 없는 안이한 태도를 염려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UAE는 서양인을 끌어들여 최첨단 도시를 꾸미는 것은 물론이고 항공 허브가 되기 위한 공항, 하버드 등 전 세계 명문대 유치, 금융산업 발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국왕은 돌연 2006년에 국가의 미래를 우주에서 찾겠다고 선언합니다. 실제로 그해 자신의 이름에서 따온 무함마드 빈 라시드 우주센터를 설립하고 화성 탐사를 비롯한 우주 개발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UAE는 우주과학자 한 명 없는 완전한 불모지였기 때문이었거든요. 한국이 이미 1992년에 쏘아 올린 우리 별 위성처럼 가장 난이도가 낮다고 알려진 소형 인공위성 개발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UAE는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합니다. 소형 인공위성 발사를 첫 번째 목표로 세계 3대 업체를 두고 고심하는데요. 국가 기반 사업으로 단숨에 성장시킬 요량으로 선진국에서 위성 기술을 배워 완전한 기술 자립화를 이루고자 한 것이죠. 당시 영국 서리대학의 SSTL, 이후에 에어버스, 그리고 한국의 세트랙 I가 후보로 올랐습니다. UAE는 고민 끝에 첫 스승으로 한국을 점찍었는데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기업과 달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1980년대까지는 UAE와 같은 위성 불모지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른 분야에서처럼 우주 개발 분야에서도 한국의 도저히 믿기 어려운 성공 스토리에 감동한 것인데요. 그럼 잠시 한국 인공위성 개발의 역사에 대해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야기는 1989년 최순달 카이스트 교수의 나라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서울대에 이어 미국 UC 버클리와 스탠포드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마친 그는 나사 JPL 연구소에서 근무했는데요. 과학 인재가 부족하던 시절 그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대한민국의 기술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에 열중했습니다. 그는 학생 20명을 뽑아 위성 선진국인 영국 서리대학과 런던 대학에 3년간 파견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한 이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쏘아올리는 주역이 됐는데요. 당시 파견 학생 중 한 명인 박성동 씨는 수많은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서리대학에서 인공위성을 공부했지만 세계적 수준의 민간 위성 기업을 배출한 곳은 오직 한국뿐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이 만든 위성 벤처기업 세트랙 I는 오늘까지도 세계 인류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고요.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인공위성 개발을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한 한국에 감명받은 UAE는 왕족을 포함한 유학생 10여 명을 한국으로 보냅니다.
두바이 국왕은 친히 학생들을 만나 한국의 기술, 노하우, 문화 등 모든 것을 배우고 오라는 왕명을 내렸죠.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이들은 한국 기업 세트레가이에서 인공위성 기술을 배움과 동시에 카이스트에서 석사 과정을 밟으며 7년이나 대전에서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대전시 공동에서 치맥을 하던 이들이 지금은 모국에 돌아가 국왕의 비호를 받으며 화성 탐사 프로젝트의 주역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한국인 스승과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한국에 왔던 제자의 조합이 빛을 발한 걸까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과 UAE를 오가며 생활한 이 왕의 특사들 손에서 2009년 두바이셋 1호가 탄생했고 발사에도 성공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 첫 번째 발사 후로 한국을 향한 UAE의 신뢰는 더욱 두터워졌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성과를 누구보다 빠르게 확실히 냈기 때문이죠. 그 후로 2013년 두바이셋 2호, 5년 뒤 칼리파셋을 차례대로 성공시켰는데요. 이 중 특히 세트레가이의 기술의 집약체인 UAE 국산 위성 칼리파셋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이들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역사적 프로젝트를 연달아 성공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던 왕자와 일행은 국왕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내용을 들은 이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UAE 건국 50주년인 2021년까지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완성하라는 지시였기 때문입니다. 이례적으로 왕명의 반발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결국 이들은 이번에 화성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고 한국에서 탄탄하게 다진 기초를 바탕으로 7년 만에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데 성공합니다. 앞으로 탐사선 아말은 화성에 1년인 687일 동안 화성 대기를 탐사해 기상 변화와 계절 변화를 관측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국비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도 했던 1990년생 알마트루시라는 이름의 미녀 우주 비행사를 선발하기도 했습니다. 왕의 특사들은 지금도 자주 대전에서의 생활을 추억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우리의 롤모델이었고 앞으로도 우리의 우상일 겁니다. 한국에서 머물며 만났던 따뜻하면서도 근면한 사람들이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한국인이라면 앞으로도 뭐든 해낼 수 있을 것이고 우리도 그 길에 함께할 겁니다. 단순히 제가 성공하는 발판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한국처럼 자신들이 힘겹게 얻어낸 기술을 친구들에게 아낌없이 알려주면서 또 다음 연구에 매진하는 모습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제 은인이자 우리 조국의 은인입니다. 라고요. 한국은 수십 년 전에 미국이나 유럽으로 국비 유학생들을 보냈습니다. 기술 자립을 외치며 원천 기술을 만들지 못한다면 태평양에 빠져 죽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죠. 이렇게 찾은 기술 회사에서는 실직을 하지 못하는 압박 속에서도 발걸음수를 세며 기억한 내용을 바탕으로 밤을 새워 도면을 그렸고요. 그렇게 지금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원자력 발전소,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웬만한 산업에서 모두 세계적인 기업을 보유하는 엄청난 나라가 됐습니다. 민족성이 어떻네 저쩌네 하는 말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개개인의 특성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면서요. 그러나 너무 많은 사례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케이스가 모여 한국인의 모습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모인 한국인의 특징은 정말 대단합니다. 뭘 해도 열심히 그리고 제대로 해내죠.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서 한 수 배우겠다는 전 세계의 인재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기술이든 문화든 뭐든 말이죠. 한국의 영향력은 이제 대중문화 등 소프트 파워를 넘어 지금껏 선진국 그들만의 리그였던 곳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한국의 멋진 미래를 그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